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우월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 폐이식을 받는 경우에 폐이식 전과 후에 약물 복용 시에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폐이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는 호흡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기인데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 본인의 폐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본인의 폐는 제거하고 타인의 폐, 뇌사자의 폐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환자의 폐를 이식을 받아서 그 폐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폐이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쪽 폐를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오른쪽 폐와 왼쪽 폐 두 쪽 폐를 모두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술 방법은 환자분의 상태나 또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들이 폐이식을 받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폐이식을 받았던 환자분들의 진단명과 또 그 각 진단별로의 이제 전체 비율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국내에서는 가장 이식을 많이 받는 진단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드문 질병인 골수 이식 이후에 생기는 폐쇄성 기관지염이라던가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망가지는 기관지 확장증, 꼭 폐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혈관 질환의 일종인 폐고혈압, 흡연을 통해서 폐가 망가지는 폐기종, 또 유전성 질환인 낭성섬유증이나 림프관 평혈근종증이나 성면폐증과 같은 좀 더 드문 질환들로도 또 혹은 심장기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젠맨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으로도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의 폐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은 폐를 이식받고 그 다음 삶을 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폐이식을 해야 되는 앞에 설명드린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난 폐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폐이식 전에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 약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나?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이 공통적으로 이 약은 먹으면 안 됩니다. 혹은 이 약을 더 먹어야 됩니다 하는 약이 딱히 다르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받고 있는 약물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꾸준히 복용하고 또 그 복용하는 중간에 진료를 통해서 이식 전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을 더 먹어야 되는 건 없지만 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식 전에는 이런 것들은 꼭 피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이제 중독을 일으키는 혹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마약과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경우는 아예 이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질병에 상관없이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이식 전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수술이면 완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저는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식이라는 것은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장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장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 약물 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이식 후에 장기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을 막고 또 나에게 새로 들어온 장기를 내 몸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받은 이식 폐의 기능을 최대한 장기간 보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식 후에 생존율은 다른 이식에 대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2012년부터 17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으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이나 의학이 발전됐다고는 하지만 1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90% 정도,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1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관리가 좀 어려운 이식 수술에 속하고요. 1년을 생존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생존하는 경우도 5년 생존율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한 60%에서 70% 정도 선으로 수술 이후에도 약을 먹고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과정이 수술 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약물에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폐이식을 받고 난 뒤에는 다른 장기 이식 대비해서 고강도의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타크로리무스, 시클로스포린이라고 또 이제 약의 이름으로는 프로그라프, 타크로벨, 산디면 사이폴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면역 억제제가 한 종류로 있고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고 부르는 셀셉트 혹은 마이레트라는 상품명으로 불리고 있는 한 종류의 약제가 있고 또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일컬어지는 또 한 종류의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목적은 받은 폐에 새롭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이 떨어진다, 면역이 억제되었다 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잘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감염이 있습니다. 근데 감염만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이 면역 억제제 각각마다 약제의 종류에 따른 특별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별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살펴보면 타크로리무스, 시클로스포린이라고 아까 처음에 묶어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약제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면역 억제제 농도가 낮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또 너무 높으면 부작용이 켜지기 때문에 이 혈중 농도라는 것을 측정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제대로 된 흡수를 위해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크로리무스, 프로그라프 타크로벨이라고 불리는 약제는 이 약제 특이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약제 특이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실 때는 조금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두통이나 불면증, 그리고 이제 손이 떨리거나 저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대사 불균형, 특히 이제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의미로는 만성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약물이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작용이 커지는 경우에는 오심이나 구토, 설사, 위장관계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또 혹은 고농도의 약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 우리가 콩팥이라고 얘기하는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기거나 또 이제 신경병증이라고 얘기하는 신경 손상이 생겨서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타크로리무스랑 시클로스포린은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비슷한데요. 시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타크로리무스와 비슷하게 고혈압이나 두통 또 신장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시클로스포린 특이적으로는 이제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잇몸이 이제 좀 두꺼워지는 잇몸 비후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 많은 약을 먹어야 하나요? 먹어야 합니다. 주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제의 도움을 받아서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면역 억제제로는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셀셉트 혹은 마이레트라고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약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 면역 억제제는 타크로리무스, 시클로스포린을 도와주는 보조 면역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부작용은 이런 약제들은 골수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혈구나 혈소판과 같이 골수에서 생성되는 수치들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위장관계 부작용, 다시 말하면 소화기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설사나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메스꺼워서 식사를 잘 못한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구토나 위통,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앞선 면역 억제제들에서도 공통적으로는 감염에 의한 폐혈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는 또 다른 계열의 보조 면역 억제제인데요. 상품명으로는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면역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이게 부신이라는 우리 몸의 장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한 군데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고혈압이나 고혈당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알려진 부작용이어서 이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엔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위장관 출혈이나 위장관 궤양 같이 소화기계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래 복용하면 얼굴이 뚱뚱해지고 눈 주위가 부어서 얼굴이 보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소아에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장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제 골대사, 이제 뼈에 영향을 줘서 장기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피부가 얇아지거나 이제 눈에 영향을 줘서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눈 쪽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약을 이식 후에 복용하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인 관리가 폐 이식 후에는 필요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공통 부작용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는 감염 예방하는 약물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감염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세균이 아닌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되어야 되는 항생제는 셉트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이고요. 주폐포자충 폐렴이라는 폐렴은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한테서 잘 생기는 폐렴인데 폐렴이 생기는 경우에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복용하는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직후에 특히 1년 이내에는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주로 위험한 감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항진균제나 항바이러스제들을 집중해서 복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프라녹스라고 불리는 이트라코나졸이라고 하는 약제, 또 보리코나졸이라고 하는 약제 등이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 치료를 위해서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곰팡이 감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 바이러스 약제로는 바이겐스티클로비르라고 하는 바이러스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눈이나 위장관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복용해야 되는 중요한 이식 후 감염 예방 약물이 되겠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앞에 얘기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감염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면역 억제제는 특히 이제 주 면역 억제제의 경우는 정확한 용량과 또 정확한 농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한테 지금 진료 보고 계시는 환자분들에서 환우분들끼리 나는 이만큼을 먹는데 너는 이만큼을 먹니? 하면서 서로 용량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당신은 이렇게 적게 먹습니까? 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처방받은 그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이제 자몽이라고 하는 과일의 성분이 우리가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몽을 드시거나 혹은 자몽이 포함된 음식은 드시면 면역 억제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예방접종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맞으시려고 계획한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면역 상태나 또 이식 후 상황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혹은 백신 접종이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 다니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이 아닌 다른 의사의 약제나 시술 또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꼭 지금 다니고 계시는 이식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앞선 그 면역억제제의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에는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면역억제제인 타크로리무스나 시클로스프린 또 스테로이드 등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입에 너무 달거나 또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디서든 권고되고 있는 고혈압 관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너무 짧게 드시지 않고 또 내가 지금은 혈압이 없더라도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계속 혈압이 높아요 라고 주치 선생님 알려주시면 아마도 고혈압약을 먹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많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기도 하고 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활동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때는 칼슘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 섭취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억제제의 공통된 부작용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외출하고 난 다음에 손을 철저하게 닦고 또 이제 외출해서도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제 균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다녀오신 이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왜 코로나 때 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감염 예방을 다들 경험했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제 공기 감염이나 비말 감염에 의한 감염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면역력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면역억제제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관리 말고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그 성분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액기스, 어떤 진액 이런 것들 복용하고 난 뒤에 약들과 이제 상호작용 혹은 그 약제 자체의 부작용으로 이제 간 수치나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면역제제를 복용해서 이식폐를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만 잘 관리한다고 환자분들의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난 이식 전에는 이런 병을 갖고 있었어라 그러면 그 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식 후에 폐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래 부정맥이 있었던 분들은 이식 후에도 부정맥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혈압이 있었던 분들도 혈압약을 빼놓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이식 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없던 병도 이식 후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는 병들을 잘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약이 있다고 하면 같이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 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더 이상은 주의할 게 없나요?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약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서 그냥 동네에서 가래보가 나서 피부과에 갔더니 무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좀은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어서 동네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무좀입니다. 먹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고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무좀약으로 사용되는 약들은 항진균제, 항곰팡이 약제인데 이런 약제들은 면역 억제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의 후에 복용을 시작하거나 또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먹던 약을 조정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곰팡이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다른 감염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좀약을 처방받는 경우 혹은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진료 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잘 알리고 또 처방받는 약을 기존에 이식 후에 관리받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잘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앞선 그 약제 부작용 또 주의해야 되는 점으로 말씀드린 질병인데요. 검진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데서 이제 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처방을 받아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부 고지혈증 약 중에는 이식 후에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원래도 그 약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정도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약이라도 복용하기 전에는 고지혈증으로 이런 약을 처방받았는데 제가 복용해도 될까요? 하고 이식 후에 진료하고 계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기도 하고 쉽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이 진통제인데요. 특히 쉽게 접근하는 뭐 개보린 같은 약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이고 이런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신독성인데요. 우리가 이식 후에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들은 기본적으로 신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경우에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콩팥 수치가 올라가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약국에서 진통제를 샀습니다. 이런 약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것을 미리 상의하거나 아니면 기본 정기 진료 때 제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플 때는 어떤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요? 하고 문의해서 필요한 약제를 미리 선정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의 경우에는 모든 약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복용하고 있는 면역 억제제랑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면역 억제제 농도를 너무 높이기도 하고 또 너무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복용하시기 전에 물론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지역병원에서 혹은 1차 진료기관에서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을 시작할 때는 꼭 이식 관련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나 다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병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식 후에 그냥 제가 일상생활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약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경우에 특히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의 약을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여행을 갈 때 챙겨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이제 진료 볼 때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다 진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식 관련된 진료 외에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거나 혹은 새로 진료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를 보고 있는 다른 과 의사 선생님에게도 내가 지금 이런 걸로 진료받고 있다. 또 그 선생님에게 받은 약을 이식으로 진료받고 있는 주治선생님에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약국에서 사서 복용하는 약이나 혹은 처방 없이 복용하는 약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생약성분 어디에 좋다고 해서 한약을 받았는데, 홍삼을 받았는데 이런 종류의 약제들은 저희가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식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식 후에 먹는 약도 힘든데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원칙적인 얘기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제들의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지방식, 또 저염식, 또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을 어떤 의미로는 이식 후 환자분들께는 권고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 만성 홍파병일 수도 있고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당뇨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식사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것을 골고루 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이제 이식 전에는 숨이 차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운동하기도 어려워서 이식을 받았더니 숨은 편해졌는데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한다 하면 이제 골다공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병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도 좋고요. 또 근력 운동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이식 후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치의들이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어떤 의미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면역제제를 먹으니까 배도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오늘은 안 먹고 싶어 해서 면역제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식 후에 얻은 숨이 차지 않는 삶이 다시 숨차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임의로 오늘은 복통이 심해서 오늘은 오심이 너무 심해서 약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중단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주치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나는 이 진료 과정이 환자분의 받은 이식폐를 잘 지키고 또 이런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장기 합병증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이식 후에 약물 복용이나 또 그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합병증, 또 장기적으로 그 약물 복용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폐이식 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